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이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세요.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 교감을 맡고 계시고 용인에 있는 하늘문교회 부목사님이신 우리 조용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네, 해솔직업사관학교 교감. 네. 네, 야 이거 뭐 해솔도 그렇지만 직업도 그렇고 사관학교 단어들이 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학교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춘천에 있었다니 아이고야 이게 저도 좀 낯선 이름의 학교인데 먼저 해솔직업사관학교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해솔직업사관학교는 2013년도에 설립된 학교고요. 네네. 설립자가 김영호 선생님이세요. 김영호 선생님은 네. 97년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그 네. 경수로를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네. 경수로를 지어주었을 때 이제 그때 외환은행이 그 영변의 신포리에 생기게 됩니다. 그때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가셨던 분이시고요. 2년을 북한에서 사셨던 분이세요. 야, 정말 특별한 이력이네요. 아니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북한에 있었어요? 지점이?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근데 지점은 어떻게 있어요? 같은 나라의 지점이니까 가능하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북한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본래는 그 외환은행에서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자원을 하셔서 그래요? 2년을 가 계셨고 97년도면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였었거든요. 네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뭐 수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때예요.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북한 전역을 다니시면서 북한의 다녔다고요? 현실을 파악을 하셨죠. 뭐 암만 해도 그냥 한 군데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런 저런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뭐 비행기 타고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신의주에서 이제 육로 같은 걸로 이제 타고 가게 돼요. 이제 뭐 그런 기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보시고 그리고 고위 관리들만 만나신 게 아니고 또 북한의 주민들도 만나고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사장 근로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런 또 그 북한 분들이 또 오셔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만나시면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론스타 때 이분이 이제 부행장이셨는데 그때, 그 유명한 론스타 사태. 네. 그때 이제 부행장이셨는데 그때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초기부터 탈북 청소년들 관련한 이제 그런 교육 사업들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셨고요. 네네. 학교 설립은 이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노력을 부어주는 만큼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드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강원도 지사가 이제 최문순 지사였었거든요. 네네. 그 최문순 지사가 저희 학교 그 설립자 선생님을 찾아와서 강원도가 이제 유일한 분단도인데 우리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학교를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와 또 이 김영우 선생님이 함께 만드신 학교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세워져서 이제 올 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개인의 경험이 바탕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원한다고 이렇게 된다기보다 맞습니다. 어떤 역량 있는 분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일종의 사명감도 가지셨겠는데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대부분 그때까지 97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머리에 뿔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예요. 네네. 그때는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던 때도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기순용사라고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넘어올까 그렇죠. 말까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가서 사람들 모습을 보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람이고 그리고 또 너무 불쌍하고
그렇죠. 일단은 뭐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그 나라의 상황을 뭐 벌써 딱 진입하는 순간 모든 감정이 막 오만 감정이 다 쓰시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신 많은 분들은 맞아요.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는 순간 오만 감정이 다 스치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치색이 없다 해도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어떤 생활상에 네.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사실 10년 지나 오셨는데 2013년에 설립된 해솔직업사관학교는 그러면 뭐 탈북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세대나 뭐 청소년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초기에는 김정은 선생님이 아마 2002년도부터 아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네. 그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세우실 때는 대상은 탈북 청소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니까 이제 24살까지로 네. 규정을 했었고 학교가 세워진 거는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거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남한에 온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사실은 가장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남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여기 문화도 익히고 사회도 익히고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분단이 올해는 73년째, 74년째가 되거든요. 네네. 이 두 세대가 흐르면서 북한과 남한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은 통하지만 서로 의미는 뭐 서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통하지만 문화와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다른 의미의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외국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린 친구들이야 적응이 빠르지만 20대만 돼도 사실은 적응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대상자들이 20대 언저리에 있는 이후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이 있는 친구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 되지만 어려운 시기 때 넘어왔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97년도 이제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게 되는데 네네. 그 이후부터 북한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꽃제비라든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네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 아이들은 중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벌써 북한에서 30년 전이네요. 그렇죠. 김일성 사모님이.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97년대 고난의 행군이 있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산에 가서 풀을 캐고 뭐 나무를 베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 넘어온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학력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힘이 없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직업을 갖게 하려니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셨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직업을 갖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종류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초기에 생겼을 때는 네. 학교 내에 뭐 실습장 같은 게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원하는 네. 그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에 혹은 기술을 춘천 시내에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할 때 뭐 미용이라든가 네. 제빵이라든가 네. 이런 게 먼저 이제 생각이 나고 네. 하는데 미용 제빵 저희 학교가 초기에는 지금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미용이나 제빵보다는 뭐 전기라든가 뭐 에너지 관례사라든가 이런 이과 쪽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기능사가 아니라 네네. 산업기사라든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고졸 학력은 있어야 그래도 그렇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졸 학력이 없는 친구들은 고졸 학력을 취득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라는 것으로 취득을 하게 했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기술 교육도 하지만 검정고시 교육을 병행하면서 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뭐 10대 후반이라고만 봐도 거의 네. 미성년자인데 네. 보호자하고 같이 온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자기들 그냥 혼자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나요? 과거에는 네. 혼자 온 경우도 많았죠.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꽃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없다고 보셔야 그렇죠. 돼요. 네. 네. 근데 그럼 보호자 없는
그런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네. 자기 발로 나 나만 갈래 이렇게 온다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제 저는 이제 2006년부터 우리 이런 네네.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친구 따라서 왔다는 친구들도 보지 많았어요. 친구 따라서 친구 따라. 중국 갔는데 여기 이제 딱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더라.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배를 골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갔던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케이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북한 선교나 탈북인 선교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하면 네네. 그분들이 20대 초반이라고 했어도 지금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평가는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네. 대부분은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졸업이 결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졸업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이제 과정을 마쳤다고 졸업이 아니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네네. 사회와 문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은 직장 고용주가 북한 사람의 성향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예. 들어간 친구도 남한이 어떻게 자기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 자본주의의 속성이나 그렇죠. 이런 걸 잘 모르겠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복잡한 관계를 갖거든요. 그렇죠. 네. 맨날 보지만 친구 같지만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지. 근데 북한은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관계가 좀 단순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관계들 사회를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고용하는 사람도 이 친구들 이해할 수 없어요. 중간 다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졸업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결혼할 마음을 먹었으면 얘는 이제 가문을 떠나온 한 아이가 이제 가문을 만드는 한 가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결혼하려면 어쨌든 네. 이성을 만나는 그렇죠.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우리 친구들은 이성을 굉장히 잘 만나고요. 하긴 여기까지 찾아왔을 정도면 뭐 적극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성 문화가 의외로 좀 개방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성문화가 개방적이라고요? 뭐 그러니까 북한도 이혼도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기부터 성관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우리 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네요. 그럼요. 너무 모르죠 우리가. 그렇죠. 네, 저는 되게 북한에 대해서. 뭐랄까 좀 보수적인 공산주의는 좀 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경향도 있는데, 그렇군요. 의외인 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여튼 갖고 있는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면서요? 북한 사회 자체는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급제고. 네, 사회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는 물론 그 남한에서 살 때보다는 덜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은 습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중국에서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뭐 이거는 조금 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뭐 물론 방법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그런 물품이라든가 금전을 갖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는 탈북민들이 있고. 그게 좀 쉽잖아요. 쉽죠, 그게.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그렇죠. 보이는 성장률이 그래서 나오니까. 선교사님들을 보면 혹시 네. 교회를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습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남한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이제 예배를 나오면 이제 뭐 차비를 주건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일부러 그런 교회를 안 가는 탈북민들도 있으세요. 네,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일부러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네. 자기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 같으면 네,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게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직원은 지금 이제 6명, 7명이 모집 있고요. 여기 그 이사장님까지 해서 이제 그 조리 선생님까지 해서 그렇게 있고 나머지 그 교사분들은 초기에는 교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초기에는 뭐 자원봉사자들도 써보고 대학생들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때 제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사실은 그 관리가 너무 좀 어려워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었는데 그 어느 시기에 그 소양제일교회에 김근원 선생님이라는 그 김근원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네, 소양제일교회 김근원 네. 집사님. 지금은 이제 분립해서 행복나무 교회 지금 네네. 네, 계시는 분인데 그 저희 학교가 석사동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때 같은 교회에서 권사님이시던 최희숙 권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분이 사회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최희숙 권사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 선생님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김선배 선생님, 또 허대영 선생님이라는 이런 굵직한 선생님들이 오시게 됐고 네네. 그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은퇴 교사분들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게 되었고요. 벌써 그렇게 된 지가 10년 가까이가 그러시군요.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헌신된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분들이 계셔서 학교에 그런 강사진들이 잘 구축이 되었고 여전히 그분들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김근원 집사님을 또 감사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러한 생각이나 또 사실 인적 구성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이 또 유지가 되겠죠. 그럼요. 저도 사실은 뭐 처음에 그렇게 된 줄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 협의회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도소에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탈북인들. 네네. 그럼 이제 남한에 오셔서 어떤 뭐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그 인연 때문에 김근원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연유를 잘 따져보니 그런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네. 너무 사실은 감사했고 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많이 품고 계신데 학교와의 접점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네. 조금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 하시지만 어쨌든 그분으로 인해서 최희숙 권사님이 오시고 최희숙 권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 학교는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닌가요? 기숙사처럼 생활하시는 건 기숙사로 생활을 하고요. 네. 춘천 관내에 있는 친구들 혹은 홍천이라든가 가까운 데 있는 친구들은 통학을 하고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조리실 시설도 네, 학교에 다 조리실 식당이 다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세요? 비용은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에서 북한의 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처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일부를 받고 그다음에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이제 안만해도 같이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설립을 뭐 했으니까 그래서 일부를 좀 받고 하지만 그 비용은 뭐 한 4분의 1, 5분의 1. 그렇겠네요. 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후원으로 혹은 개인 후원 뭐 단체 후원 그리고 뭐 기업체나 이런 데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을 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춘천에 있는 교회를 세 보니까 네네.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힘차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그 눈에서 힘이 풀리시는 느낌이 드는. 너무 네. 근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역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면서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학생이 한 27명 정도 있고요. 네. 춘천 관내에 있는 친구들이 뭐 한 5-6명 정도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 친구가 작년에는 창원에서 온 친구가 있었고 네, 올해는 광주에서 온 친구가 제일 멀리서 온 친구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하여튼 잘 교육을 해서 잘 네. 정착을 하고 네. 잘 결혼까지 해서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서게 하는 네. 야, 이건 뭐 굳이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독립이라는 원리잖아요. 네네. 청소년이 그런 독립 개체가 되는 데까지 지원하고 바라는 이게 진짜 성장인데 네네. 상당히 그 쉽지 않아 보이는 일을 목사님 그 꾸준하게 잘 해오셨네요. 10년 넘게. 네. 전 네. 이제 2006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이 사역을 한 지는 10몇 년이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네요. 네. 초기에는 이제 청소년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성인으로 갔다가 다시 청소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한 대상자를 오랫동안 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성인이면 성인, 뭐 성인들 중에서도 어떤 부류, 아니면 청소년이면 청소년. 근데 저는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과 성인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원에 입고 간 이제 그 초기의 사람들부터 그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부적응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보게 하셨거든요. 이 경험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되고 그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해솔직업사관학교 교감이신 우리 조용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상당히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제가 사실 사역 자체는 관심이 있었는데 기관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이력이 상당히 특별하시네요. 목사님 SBS 음악 감독이셨어요? 네,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사를 해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네, 음악 감독은 했습니다. 뭘 하는 거죠, 이게? 작곡하고요, 편곡하고 그다음에 셀렉팅. 방송에 쓰이는 음악들을 만드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뉴스 타이틀, 교양에 들어가는 음악 이런 거죠. 그런 방송에 들어가는 음악들을 이제 선곡하고 넣어주고, 작곡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도 만드셨네요. 개그 스테이션. 우차스 아닙니까? 우차스. 그 개그 스테이션은 제가 방송국에서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방송국 내부가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됐던 PD분이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그 회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이제 PD로 올 수 있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회사도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상당히 촉망받는 직종이잖아요. 촉망받는 직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탈북 청소년 사역을 하실 때 이게 되게 유용하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접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아이템 차원에서 이런저런 아이템을 찾다가 북이탈 주민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명학교라는 학교를 찾아가게 됐고, 이제 그때가 이제 대안학교는 처음에 시작한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집이 그때 이제 그 신림동이었는데 그때 여명학교가 낙성대에 봉천동에 있는 그 낙성대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서 일단 그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 많은 좀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르미 청소년 문화재단이라는 작은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상당히 좀 특별하네요. 네. 그래서 방송 그만둘 때 네.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말렸죠. 당연하죠. 아니 뭐 방송국에서 무슨 뭐 수십 년 한 것도 아니고 이때도 나이가 되게 젊으셨을 텐데. 네. 젊은 나이에 그 들어가기 어려운 방송국을 또 그만 나와가지고 27살에 들어갔으니까요. 방송.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서는 야 이런 또 아르미 청소년재단 뭐 여명학교 탈북민사역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전하고 훌륭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뭐 이럴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마음 주신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북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만나 보니까 제가 그냥 섣불리 다가가기에는 좀 어려운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찾고 있다가 그때 이제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이라고 우리 김영우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그 김영우 선생님이 그 이사장으로 계셨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탈북민 청소년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1기로 들어갔습니다. 야, 그런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1기로 수료를 했고 네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엄청 큰 자양분들이 됐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김영훈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탈북 이런 사역 쪽에서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이 또 아주 건전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 그 시대 이걸 처음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창의적이네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세대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이렇게 채워주고 본인들도 정작 몰랐을 텐데 네, 맞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거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 혹시 그냥 뭐 제 그냥 예상인데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네. 너무 새롭고 참신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험이 없는 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받을 그럼 뭐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이런 사역은 하시지만 실제로 목사님은 아니셨잖아요. 네, 그때는 저는 집사였고요. 그러시네요. 네, 그때는 집사였고 저는 40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래요. 네,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게 목사님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물론 부르심을 갖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냥 부르셨으니 가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사실은 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는다면 신대원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꿈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일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목사 될 마음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 이제 마음을 확 부어 주시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 학교로 오기 전 단체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제가 뭐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나 그렇죠. 이런 기관들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오늘은 해솔직업사관학교 교감이신 우리 조용준 목사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전문 직업 훈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또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역을 오늘 일부 때는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목사님의 이력도 상당히 특별하시네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원래 가정은 또
믿는 집안이 아니셨다면서요? 네, 저희 저희 아버지가 네. 저희 할머니께서 천일을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천이라면 딱 어머니 떠오르시는- 아니고 할머니가. 네, 네. 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천일을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었고 그래서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집 오신 어머니도 똑같이 불교를 믿으셨고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또 네. 유교적인 배경에서 있었던 어. 분이셨고요. 네네. 그러던 차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굉장히 유행하던 문학의 밤이라는 그렇죠. 거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누가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해서 제가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음. 나지 않는데 거기에 가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세요? 네, 굉장히 따뜻한 어떤 경험들 그것들을 했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우리 교회 와봐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너희 교회 어디야?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교회를. 그때 그 지역이 어디셨어요? 그러면 살았던 그때는 지역은? 제가 살았던 지역은 신림동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낙성대랑 다 가까운 네, 서울대학교 뒤에. 네, 맞습니다. 순대거리. 네. 신림동에서 네. 여긴 교회가 많잖아요. 신림동에. 교회가 굉장히 많죠. 네. 아마 제가 첫 기억이 아마 성결교로 갔던 것 같아요. 아쉽네요. 신림동이 많고 뭐 네. 지금은 많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뭐 규모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정말 네, 골고루 네,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랬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처음 가는데도 좋은 인상을 이제 얻으셨네요. 제가 첫 번째 예배를 갔는데 네네. 사실은 그때 설교하시던 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이고 그렇군. 중학생인데. 네, 네. 중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는 뭐 오후에 남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참석 안 하고 집에 이제 올 때는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이제 이제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신림동은 언덕도 많고 골목도 그렇습니다. 좁고. 그런데 그러면은 집에서는 어떠셨어요?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대하셨죠. 반대하셨군요. 당연히 반대하셨죠. 네. 왜냐하면은 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고요. 네. 그래서 밤에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냥 대문을 열고 나갔는데 네. 나갈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나가게 보자 하시고 그래서 밤에 몰래 신발을 숨겨서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이야. 나가고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대개는 이제 죄를 지으려고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 중학생짜리가 교회를 가려고 신발을 숨기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소리 안 나게 해서 담을 넘어서 갔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네. 어머니도 이제 포기를 하셨는지 고등학교 때 이제 근처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교회 같이 다니기 시작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계속 믿음의 권유는 드렸지만 아버지가 워낙 유교적인 배경이신 그런 분이시라 고집을 꺾지 않으시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6년 만에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5월 5일 날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네. 2008년. 근데 세례 받는 날 그러니까 손자가 세례 받는 날 똑같이 아버지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감격적인 의미 있었겠네 정말. 그렇죠. 거의 30년을 기도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모 전도하는 스토리는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하면서도 감동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분이 별로 없고 수십 년 동안 더더군다나 그 아버지들이 되게 좀 완고하시잖아요. 뭐 딱히 반대까지는 아닌데도 따라오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가 최근에 많이 아프셨어요. 2번을 중환자실에 다녀오셨는데 네. 그 고비 때마다 기도의 힘을 알게 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폐혈증이 와서 사실은 2번 다 돌아가실 뻔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의지도 강하셨지만 기도의 힘을 믿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2번을 다 살아나셨고 지금은 연약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목사가 된 거는 제 네. 의지보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30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달라지신 거네요. 네. 그리고 가장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무 말씀 없으셨던 아버지가 먼저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대뜸 너 목사 될 생각 없냐?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던 시기였었어요. 뭐 그 남자 마흔이 또 예, 그런 나이지만 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시기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늘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적당히 해라. 그냥 상당히 진리처럼 들리나? 난좀 순식간에. 그리고 교회만 가라. 뭘 더 하니 하냐.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새벽기도 때 저를 서원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소원기도. 네. 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정말 뜬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것이 이제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스스로 결심하겠다고 해도 만약에 제 아내나 부모님이 반대하셨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네. 근데 부모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 아내도 저랑 결혼할 때 저랑 결혼한 이유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제 결혼하기 네네. 싫은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였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내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말없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갈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실 좀 특별하네요. 근데 스토리가 또 그런저런 과정들 들어보면 그럼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진짜? 저는 백석을 갔고요. 네네. 그때 제가 아르메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간으로 그렇게 다니게 유일하게 야간 신대원이 백석이었고요. 그렇네요. 그러면 네. 이제 학교 생활은 정말 공부하는 학교 생활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일과가 5시에 끝나면은 다행히 그때는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배동까지는 얼마 방배역 바로 위에 있는. 네, 멀지 않아서 이제 5시에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정말 간단하게 먹고 학교로 가서 이제 수업을 받고 수업이 보통 한 10시 정도에 끝나요. 이제 풀로 그냥 4시간을 쫙 듣고 이제 올 때는 제가 그 신대원 그 강의를 다 녹음을 했어요. 네. 올 때는 이제 오면서 듣고 그래서 필요한 과목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또 밤에 새벽까지 이제 과제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되게 피곤해 보이지만 네. 그러나 40살이라는 걸 대입하면 네. 정말 열심히 네. 의미 있게 하셨겠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네. 뭔지 알겠어요. 네, 제게는. 명확한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때 오는 게 있죠. 근데 그러면 안수도 백석교단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안수 받는 게 이 탈북 청소년 사역하는데 좀 도움이 되던가요? 사실은 저의 사역에 물론 도움이 되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했던 사역이 이제 찬양 인도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음악 감독다. 네. 제가 늘 고민되던 것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늘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적지만 또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들도 뭐 있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졌고 우리 탈북민들을 향해서 해주는 그 권면들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를 알려줄 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냥 있을 때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사역할 때는 굉장한 힘이 되죠. 그리고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전 단체를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목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역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네네. 같아요. 예. 좀 의미 있게 네. 목사님 그 올곧게 한 길을 이렇게 쭉 걸어 오시면서 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의미 있는 사역들을 계속 하시네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학교에서 부르심을 네. 받았으니 저는 이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청소년에서 또 성인에서 또 다시 청소년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돌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저는 주로 어머니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그 어머니들이 사실은 성장을 해야 아이들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쳐서는 네. 엄마가 성장 안 하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정착을 해야 아이도 똑같이 정착을 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정착을 못하고 있으면 아이도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그동안에 한 18년에서 한 20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과거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을 열심히 하면 네. 북한의 보고마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 체제를 알게 되면서 어떤 체제인지를. 근데 실제로 지금 북한 내지에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현지에서요? 네, 중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또한 국내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북한을 복음화 시키려면 그런 내가 직접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맞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돕지만 또 북한 내지에서의 그런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같이 돕고 소모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정착하는 사람들을 그런 가정들을 세우고 그런 정착들을 도우면서도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뭐 저의 작은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저도 말씀드리면서 많이 도전이 됐고요. 또 한 번 더 관심 갖고 우리 퇴계동에 있는 우리 해솔 직업사관학교 꼭 한번 오십시오. 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영준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